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의 중고등학교에서 자퇴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부 학교는 폐교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퇴 사태가 단순한 학업 스트레스나 반항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이젠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절박한 이유로 교실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출발점은 한 번의 한국 수학여행이었습니다. 단지 며칠의 여행이 어떻게 학생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토 유나입니다. 일본 최고 명문고 니혼슈칸의 수석 입학생이죠. 그게 자랑스러울까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자정까지 공부하는 제 모습이 과연 행복해 보이나요? 도쿄대 의대를 목표로 달리는 제 인생은 마치 미리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같았어요. 목적지는 명확하지만 그 여정에서 제가 보고 싶은 풍경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은 온통 흐릿한 회색뿐이었죠. 저는 그저 정해진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다고 믿었어요. 오늘도 5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점점 짙어지고 있죠. 주말 모의고사를 앞두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글자가 춤을 춥니다. 집중이 안 돼요. 그저 모든 게 무기력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유나, 간식 가져왔어. 엄마 카자마 리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문을 열자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저를 맞이하죠. 제 얼굴에 미소를 띄우려 노력했지만 엄마는 알아챘어요. 저의 무기력함을요. 괜찮아?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엄마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이 제 미래를 위한 최선이라 믿고 계시죠. 엄마도 저를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엄마는 학부모 모임에 다녀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유나, 요즘 일본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 간다는 이야기 들어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한국은 요즘 의대 진학률, 해외 진출률이 다르다더라. 너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대. 엄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 엄마는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마치 큰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유나, 한국 교육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서적 안정과 학생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더라. 충격적이었어. 엄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 인생에 정서적 안정이란 게 있었나요? 저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왔을 뿐인데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까?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엄마는 한국 교육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밤 한국교육청 사이트를 검색하고 국제 전형 과정을 조사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저 엄마의 일시적인 관심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유나, 서울의 국제학교 설명회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모든 게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죠. 왜 하필 한국이에요?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너무. 엄마의 말이 끊겼어요. 하지만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 보여. 아빠 이토 타케시는 격렬히 반대했어요. 일본에서 최고 명문고에 다니는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야 하냐며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 제 일기장을 본 후였습니다. 엄마, 나 공부 말고 살아도 돼? 그 한 줄이 아빠의 마음을 움직였나 봐요. 아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죠. 서울 명문 사립국제학교 설명회에서 만난 한국 교감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학생은 스펙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순간 저도 느꼈어요.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거였죠. 한국으로 가는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길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볼게요. 제 결정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불안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겠죠. 다시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제 말에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서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한강이 멀리 보이고 빽빽한 건물들 사이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은 새 학교에 첫 등교하는 날입니다. 준비됐니? 엄마가 물었어요. 준비됐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연습했지만 발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학교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서자 오지원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할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토 유나 학생이에요. 저는 준비한 자기소개를 더듬더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이토 유나입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상과 달리 친구들은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밝은 미소의 소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김소율이야. 옆자리 앉을래? 소율은 제 첫 한국 친구가 되었죠. 그녀 덕분에 학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용히 듣고 외우는 것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게 중요했어요. 처음 조별 활동을 할 때는 당황스러웠죠. 소율과 다른 친구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동안 저는 그저 듣기만 했으니까요. 유나는 어떻게 생각해? 소율이 물었을 때 말문이 막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오지원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이 나라는 말하는 법을 배우는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학부모 상담에서 엄마는 선생님께 물었어요. 우리 유나가 잘 적응하고 있나요? 네, 리에 씨. 무엇보다 유나가 웃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알아요. 오랜만에 본 제 웃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엄마는 처음으로 한국식 된장찌개를 만들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맛이었죠. 아빠도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며 웃었고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우리 가족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조금씩이지만 이 도시가 제 마음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건 낯설었지만 그 낯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무렵 소율이 제안했습니다. 유나야, KMO 대회에 같이 나가볼래? 너 수학 잘하잖아. KMO는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의 약자였어요. 일본에서도 수학은 제 강점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동의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랐고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에 당황했어요.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실패에 저는 무너졌어요. 일본에서라면 이런 실패는 수치로 여겨졌을 테니까요. 교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소율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유나야. 한국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하는 훈련장이야.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라고. 소율의 말에 놀랐어요. 오지원 선생님도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해 주셨죠. 유나, 실패가 두려워?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 그게 진짜 공부야. 선생님과 친구들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가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으니까요. 그 후 저는 학업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도전했습니다. 환경 동아리에 가입해 캠페인을 기획했고 주말엔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교내 환경 캠페인 발표회에서 제가 준비한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전달됐나 봐요. 이토 유나 학생의 프로젝트가 학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죠. 학교에서 상을 받는 건 항상 시험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더 이상 성적표 속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오늘 상 받았어요. 엄마는 그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도 저의 변화를 기뻐하고 있다는 걸요. 주말에는 소율이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는 동안 소율이는 각 지역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해줬어요. 제 목소리가 산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제가 한국어로 외치자 소율이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을요. 제 마음의 지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내신 성적은 언어 장벽 때문에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고 과학과 수학을 제외한 과목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한국사 과제를 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 외워도 틀리는 한자어들이 저를 좌절시켰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슬럼프는 길었어요.
학교에서도 웃음이 줄어들었고 소율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중 오지원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유나야, 내가 아는 서울대 사범대 출신 선배가 있는데 너와 비슷한 경험 있어. 외국에서 공부하다 한국으로 온 케이스야.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저는 정하은 멘토님을 만났습니다. 하은 언니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에 입학한 케이스였어요. 유나, 지금 느끼는 벽은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랬어. 하지만 알아도 성적보다 중요한 건 내가 왜 공부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 방향이야. 하은 언니의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언니는 제게 공부 방법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법, 언어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팁들을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나라야. 그게 한국 교육의 힘이기도 해. 그 말에 저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에 집중했죠. 제가 한국어로 쓴 첫 에세이 제목은 두 번째 나의 나라였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제 마음을 담아냈어요. 나는 두 개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다. 태어난 나라 일본, 그리고 내가 다시 태어난 나라 한국. 그 에세이로 저는 학교 문예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상장보다 더 값진 건 제 이야기를 한국어로 표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이곳에 속해 있다고 느꼈습니다. 에세이를 쓰는 동안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제 책상을 비추었죠. 형광펜으로 문법을 체크하고 사전을 뒤적이며 한 문장, 한 문장 완성해갔어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자이크 조각을 맞추듯 저는 제 마음을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표현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제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어의 각 단어, 각 문장이 제 안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가고 있었어요. 고3이 되자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일본에서 날아왔어요. 도쿄대 해외 전형에 합격했다는 통보였죠. 유나야, 축하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도쿄대야. 엄마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도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자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할까요? 한국에서의 3년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고 도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율과의 우정, 오지원 선생님의 가르침, 환경 동아리에서의 활동들 모두 제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 가족에게 고백했습니다. 저 한국대학에 가고 싶어요. 엄마와 아빠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도쿄대는 내 꿈이었잖아, 아빠가 말했습니다. 그건 예전 제 꿈이었어요. 지금 저는 다른 꿈이 생겼어요. 난 한국에서 나를 찾았어요. 돌아가면 다시 있게 될 거예요. 긴 토론 끝에 결국 가족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지원했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연세대 캠퍼스를 처음 방문한 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내 도전의 시작점이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지난 3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모든 것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는 저의 합격 소식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빠도 말없이 제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이 선택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연세대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있을 때 우연히 신문에서 일본 교육에 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쟁 심화로 인한 학생 정신 건강 문제 같은 제목이었어요. 3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사 속의 학생이 바로 저였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때와 달리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삶은 그보다 훨씬 넓고 제가 배울 것들은 책 속에만 있지 않다는 것도요. 그 깨달음이 제게는 어떤 합격증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일본 니혼슈칸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창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제 경험을 전달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소율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를 해.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 연설 당일 화면 너머로 보이는 모교의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옛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토 유나입니다. 3년 전 저는 여러분처럼 니혼슈칸의 학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성적, 완벽한 스펙을 위해 달리던 학생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제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국은 내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처음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성적과 등수로만 자신을 정의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 질문하고 도전하는 나를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경쟁보다 관계였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법,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큰 교훈은 나답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놀랍게도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한국 교육의 실제, 대학 생활, 언어 장벽 극복 방법 등에 대해서요. 일주일 후 니혼 슈칸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제 연설 영상이 일본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이토 유나 학생의 경험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소율에게 전화해서 이 소식을 나눴어요. 소율은 제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함께해준 친구였습니다. 긴 통화 도중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옛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한국 교육의 장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메시지는 자신만의 길을 찾는 용기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국이 정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소율은 전화기 너머로 유나야, 넌 정말 멋진 다리를 놓고 있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두 문화를 잇는 다리.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연세대를 졸업한 후 저는 UN 인턴십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일하며 더 넓은 세계를 경험했어요. 인턴십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서울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교육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만의 교육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죠. 제 경험이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이라 매일이 보람찹니다. 엄마와 아빠는 처음엔 제가 일본으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완전히 인정해 주세요. 가끔 서울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엄마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아빠도 최근 한국 기업과 일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죠. 우리 가족이 국제적이 되었네. 아빠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청소년 교육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있죠. 최근에는 TED 강연에 초청받아 경계를 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기회였고 나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회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법을요. 가장 보람찬 순간은 외국인 청소년 대상 멘토링 행사였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 앞에서 통역 없이 유창한 한국어로 이야기할 때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가길 바랍니다. 멘토링 행사 후 한 일본 여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어요. 선배님, 진짜 후회 안 해요? 일본에서의 삶을 포기한 거. 순간 저는 그 아이의 눈에서 과거의 저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갈등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다만 내 정체성에 새로운 색이 더해진 거지. 그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이 아이에게 되었듯 누군가에게 등대가 된다는 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도쿄대를 나와 일본의 대기업에 취직했을지도 모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런 살보다 이 불확실하지만 설레는 길이 더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두 나라의 문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제 국적은 일본이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한국인이 되었죠. 어쩌면 그게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최근에 저에게 물었어요. 유나, 후회하지 않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한국은 저에게 새 삶을 주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었죠. 오늘도 저는 서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빌딩 숲,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이제 이 모든 것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중요한 건 제가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써 내려가야 할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과 기회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